민트 오디오북. 나 회사 가야 해? 가야 해. 왜? 가장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해야 돼? 그건 당신 몫의 삶에 대한 예의니까. 난 그런 거 싫은데. 남편은 뻔한 것을 묻고도 그게 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주영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느슨하게 풀린 단추구멍 같았던 남편의 눈이 커졌다. 그때부터였다.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고의 김혜숙. 주영은 범프를 하는 그녀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서. 그녀는 양쪽 허리에 손을 얹고 갈비뼈와 배, 엉덩이만 움직이라고 했다. 태초의 이집트 여인들이 신을 향해 춤을 추듯 부드럽게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인 배꼽을 드러내놓고, 범프의 포인트는 엉덩이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마지막에 망치로 못을 박듯 탕탕 치는 거라고 했다. 그녀 힙스카프의 구슬이 잘랑거렸다. 주영은 강사를 따라 여러 번 범프를 시도했지만 몸 일부가 아닌 전체가 움직였다. 오전 7시 30분에 시무식이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 몸을 흔드는 와중에도 얼마 전 술에 취한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삼겹살과 기름장, 양파, 마늘 등이 뒤섞인 냄새 때문에 남편 말에 집중할 수 없었다. 주영 귓불에 스며든 남편의 온도도 습했다. 주영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서.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주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으로 입을 가렸다. 냄새가 다시 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남편은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뭔가 할 말이 더 있어 보였다. 주영은 할 일이 있다며 안방문을 조심스레 닫고 거실로 나왔다. 범프, 힙슬라이드, 초급 베이직과 베일까지 따라하니 온몸에 열이 솟구쳤다. 남편이 주영 혈관을 따라 을근거리는 것 같다. 주영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마그리트의 피레네 산맥의 성체가 함께 떠올랐다.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대상. 오래 생각하면 멀미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시간이나 사물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어쩔 때는 남편이 빛나처럼 뚝뚝 떨어질 때도 있다. 주영은 눈썰미가 좋았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 양말 색깔 등등 주영이 기억하는 것은 많았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대가 모임 때마다 같은 양말을 신는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도 주영이었다. 주영은 편도체 한 부분이 찌그러졌거나 생각이 많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주영 스스로 정신이 없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주영은 꿈속을 헤매듯 몽롱했다. 발 뒤꿈치가 잘린 사람처럼 공중공중 용수철처럼 튕겨져 올라가는 듯 어지럽다. 실은 주영이 기억하는 남편의 말도 어제 한 말인지 일주일 전에 한 말인지 확실하지 않다. 1시간 수업이 끝나자 주영은 탈의실로 들어갔다. 벽 전체가 거울로 둘러싸인 곳에서 벨리복을 벗었다. 사방에서 주영이 튀어나왔다. 주영은 예전에는 한 번도 탑이나 색이 연한 파란 레이스 바지 같은 건 입어본 적이 없다. 들깨에게 쫓기는 고양이처럼
구부정한 몸을 가리기 위해 55 사이즈이지만 77 사이즈를 입었다. 몸에 달라붙은 옷을 입고 배꼽을 드러내자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 주영 몸의 근육들도 박자에 맞춰 춤을 추었다. 자꾸만 몸을 움직이면 몸은 주영도 모르는 주영을 알려주었다. 주영은 학원 입구에 서서 어디로 갈까 잠시 망설였다. 거리는 간밤에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웠다. 이 근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주택가 쪽은 처음이다. 주영은 불어 낯선 골목, 좁은 골목으로 걸었다. 좁은 골목은 차가 빽빽하게 주차돼 있고 비어있는 공간에는 주차 금지라 쓰인 하얀 물통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다. 주영은 물통이 시작된 지점에서 멈췄다. 발꿈치를 들고 허리에 손을 짚었다. 호흡을 정리한 다음 물통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박음질을 하듯 일정한 간격으로 뛰었다. 추추슈미 동작이다. 주영은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몇 미터 못 가 넘어졌다. 반듯한 길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보도블록 하나가 톡 튀어나온 걸 보지 못했다. 왼쪽 스타킹이 남편 눈동자처럼 길쭉하게 찢어졌다. 무릎 살갗이 살짝 벗겨져 피가 맺혔다. 주영은 아예 주저앉아 제 몸에서 솟아나는 핏방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서. 나 어떻게 해? 나 사표 내? 나 지각한 이유를 뭐라 말해? 아, 진짜 짜증나. 대답을 해. 어떻게 해? 문자 메시지를 안 주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계속 이러면 나 죽을지도 몰라. 남편에게서 10초 간격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남편은 앞, 옆, 뒤, 옆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주영의 말을 들었다. 앉아, 일어서 라는 말만 훈련된 개처럼. 단순하고 무식했다. 그러다가 무조건 주영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주영을 무시하고 즉흥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 주영이 눈을 흘기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도 너무나 쉽게 했다. 남편이 책임질 일은 별로 없었다. 남편이 책임지기 전에 주영이 먼저 처리하도록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남편에게 책임이라는 것은 일의 유예기간을 버는 것뿐이다. 남편은 주영에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 회사 가야 해? 가야 해. 왜? 가장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해야 돼? 그건 당신 몫의 삶에 대한 예의니까. 난 그런 거 싫은데. 남편은 뻔한 것을 묻고도 그게 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주영 또한 묻고 싶었다. 남편에게.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래야 해? 주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 말에 대답만 했다. 삶에 대한 예의로 살아가는 건 남편이나 주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주영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생이라면 열심히 살아서 그 흔적을 현실적인 것들로 채우고 싶었다. 가령 월세 대신 보증금 1,000만 원 정도를 더 넣어 월세를 줄이는 방식이 주영이 선택한 방법이다. 주영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느슨하게 풀린 단추구멍 같았던 남편의 눈이 커졌다. 그때부터였다. 세세한 것들을 묻기 시작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학원 임대료나 관리비가 얼마인지, 어느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카드 결제된 돈들은 어느 통장에 들어오는지. 둘은 각자 자기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를 벌고 쓰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은 주영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주영은 처음에는 내버려 두었다. 주영의 소득이 줄면 남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남편은 학원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산 마트 영수증까지 참견했고 학생 한 명당 수업료가 얼마인데 간식까지 주냐며 타박했다. 그런 남편이 자기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자 메시지로 물었다. 벨리댄스 학원에서 주영이 근무하는 블록 학원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주영은 아주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처럼 걸었던 길을 기억할 수 있었다. 주영의 몸을 이끈 건 다성이다. 어디에 가 있든지 주영에게 그곳은 학원 근처였다. 상처난 무릎이 아팠다. 구멍난 스타킹 사이로 날선 바람이 들어왔다. 슬쩍슬쩍 눈을 돌려 주영을 힐끗거리는 시선도 잡혔다. 주영은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만약 주영이 걸음을 멈추면 금방이라도 남편이 나타나 주영의 목을 움켜쥘 것 같았다. 주영은 지난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블록학원을 운영했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입구로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다. 유치원 보조 선생님에게 안긴 아이를 받아 업거나 양쪽 손에 2명씩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도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 흔들렸다. 깃털 같은 손을 잡는데 쇳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단단하고 무거웠다. 아이들이 망치를 들고 주영의 머리를 치는 듯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꾸만 중간에 멈춰 신호등을 찾을 때도 있었다. 창이 1단계에서 새싹처럼 연약하게만 보였던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블록을 파괴하며 내보인 웃음 속에서 쾌감을 발견한 순간부터였다. 그건 아이들의 단계에 맞는 행위였지만 그들이 내팽개친 블록 하나가 발에 밟히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함께 나둥글었다. 그건 아이들과 주영, 주영과 남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학원 건물 임대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안 순간 주영은 망설이지 않고 건물주에게 짐을 빼겠다고 말했다. 마침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 지역 담당자는 언제든 주영이 원하면 본사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했다. 주영은 그걸 그대로 믿었다. 건물주는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조급해진 주영이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건물주는 받지 않았다. 대신 길고 지루한 문자 메시지로 답을 했다. 건물 계약 날짜가 지났는데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 재계약 의사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주영은 문자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괜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주영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하고 나서야 조급해졌다. 그 뒤 주영은 틈만 나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관리소장을 찾아갔는데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관리소장이 건물주 형이었지만 관리소장은 그건 별개라고 했다. 대신 건물 임대가 나갈 때까지 영업해서 관리비며 임대료를 내라고 했다. 소장님,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장님, 대리인을 구하면 되죠.
대리인이요? 대리인이요. 그럼 제가 대리인만 구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주영은 학원 임대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일부는 전봇대에 붙였고 일부는 1층에 있는 분식집에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예전에 학생을 보냈던 회원 엄마가 마침 지나가는 길에 주영을 보고 인사를 건넸다. 주영은 길거리에 서서 뭔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와 며칠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벨리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도 학원은 아주 잘 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너무 진짜인 것처럼 들려서 당황했다. 학생 엄마는 자기 동생이 수학학원을 하려는데 마침 상가가 필요했다고 했다. 건물 보증금과 임대료도 적당하다고 해서 주영은 연락처를 받았다. 수학학원을 하려는 사람과 통화도 잘 돼서 바로 건물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었다. 그러자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바로. 사장님, 제가 대리인을 구했으니 제 보증금은 빼주시는 거죠? 원장님, 계약 조건이 다른 건 아시죠? 계약이 다르다니요? 임차인이 바뀌면 월세 조건도 달라지는 건 상식이에요. 사장님, 대리인만 구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리인도 대리인 나름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주영은 분명 대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주영이 내고 있는 돈과 일치하는 조건이었다. 주영은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다. 대답은 건물주와 똑같았다. 관리소장은 자꾸 이런 식으로 소란을 일으키면 자신도 해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영은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 게 여기 있었구나 라는 현실에 눈물이 났다. 망설이다 수학학원을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임대 조건이 달라지면 힘들다고 했다. 주영은 학원으로 가는 길에 관리실에 들렀다. 관리실 문이 잠겨 있었다. 분명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주영은 문이 아닌 창문 쪽으로 갔다.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다. 주영은 다시 문 쪽으로 와서 문을 발로 쾅쾅쾅 찼다. 차다 보니 좀 전에 배웠던 벨리 음악 박자가 생각났다. 주영은 양쪽 허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쾅쾅쾅 찼다. 그 소리가 너무 커 놀란 것은 주영이었다. 주영은 벨리 댄스가 있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잠깐 외출을 했다. 벨리 학원에 갔다 오면 블록 학원 소파에 드러누워 종일 잠만 잤다. 주영은 잠을 멈출 수 없었다. 자고 일어나면 졸렸고 졸리면 또 잤다. 잠도 문제였지만 시간과 공간도 구별할 수 없었다. 학원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 불을 켜지 않으면 항상 어두웠다. 주영은 가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학원 복도를 지날 때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시간을 가늠했다. 주영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가끔 이곳이 학원인지 집인지를 기억해야 했다. 기억을 더듬어 학원임을 안 순간에는 날짜나 시간 따위를 구별하는 일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아이들을 데려오는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임대료와 관리비 걱정을 했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시댁에서 지낸다고 했다. 집과 회사가 멀어 지각이 잦다는 이유였지만 빼앗긴 유년기를 되찾으려는 듯 보였다. 그녀, 남편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시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
우연히 만났던 사람이다. 시아버지는 유학 가기 전 이미 부인과 자식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시아버지는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눈치를 챈 그녀는 아이를 낳아 5년 정도 기르다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는 징징거리며 이 자식이 네 자식이네 라는 말을 하는 대신 바로 옆집으로 이사해 시아버지의 신경을 긁었다. 결국 시아버지는 괴로움에 못 이겨 식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은 시아버지 호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옆집을 떠나지 않은 채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타가에라는 이름도 버리고 연자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미치도록 열렬한 극단적인 영혼을 나누는 등의 단어들은 남편의 일상어가 되었다. 남편은 SNS에 그녀와 시아버지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으로 바꿨다. 남편이 올리는 글에서 그녀와 시아버지는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녀도 이런 식의 자기 모습이 싫지는 않아 보였다. 주영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밝히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실을 모른 채 열광했다. 남편은 그런 사람들 반응에 만족했고 흥분했다. 시아버지가 다녔던 회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대리점이었다. 공장단지 입구에서 포토센서나 근접센서 등을 팔았는데 대리점 규모는 작았지만 매출은 높았다. 가게는 비좁고 팔 부품들은 많아 영업사원들은 서서 일했다. 시아버지는 20년 넘게 근무한 공을 인정받아 통로에 작은 철제 책상을 가졌다. 친척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을 입사시킬 수 있는 특권도 얻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남편을 소개했고 남편은 대리점에서 재고 담당과 택배 포장 업무를 맡았다. 바쁠 때에는 주변 상가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다. 그들은 대리점보다 더 작은 소매상들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산 입력을 해야 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남편은 가져갔다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재고를 채우는 것은 남편 몫이었다. 아들아, 내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집 마사코는 가지구이를 해왔고 뒷집 유키에는 우동을 끓여 포장해왔다. 친구 사유리는 요거트 푸딩을 가져왔어. 마사코는 침대에 걸터 앉아 수다를 떠느라 1시간 반을 있었고 유키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해서 10분, 사유리는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나온 거라 5분을 머물렀단다.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니? 그건 다 수첩에 기록했기 때문이야. 제발로도 기록 좀 해라.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주영은 그녀 말에 시적시적 맞장구 쳤다. 그녀는 약간 얼근 얼굴로 주영을 쳐다봤다. 주영은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대신 그녀 옷깃에 묻은 밥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주영은 그 밥풀을 뗐다. 그녀 눈빛이 흔들렸다. 하나, 둘, 셋, 넷, 앞, 옆, 뒤, 옆, 왼쪽으로 2번 탕탕, 오른쪽으로 2번 탕탕. 주영은 벨리 학원에 가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박자만 세고 있다. 누군가 여러 번 창문을 두드렸다. 문은 안에서 잠갔기 때문에 주영 아니면 열 수 없었다. 주영이 속으로 박자를 세는 횟수만큼 바깥에 있는 사람도 문을 두드렸다. 주영은
몸을 일으켰다.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블록을 맞추듯 주영 몸 하나하나를 맞춰야 가능할 정도의 느릿한 시간이 흘렀다.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다. 주영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남편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고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 어떻게 해? 너? 그건 당신 일이야. 내 일이 당신 일이잖아.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당신이 해결해야지. 그런 게 여기 있어. 당연히 당신이 해결해야지. 이제껏 그랬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이제껏 그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해결해. 학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어디로든. 주영은 남편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대놓고 쳐다보았다. 남편은 일부러 주영의 어깨를 스치며 안으로 들어봤다. 주영은 소파에 앉았다. 남편도 소파에 앉았다. 남편이 앉자 소파가 푹 가라앉았다. 그 무게만큼 주영에게서 남편이 빠져나갔다. 주영은 남편이 대리점을 다니기 전에 그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손님뿐만 아니라 좁은 가게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한 덕분에 시아버지 눈에 들었다. 간혹 주영이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게 젊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한 적도 있었지만 주영이 지나가면 유독 사람들이 흘낏거렸다. 지금도 주영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때도 그랬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지 신경 쓰기도 전에 어색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주영이었다.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화려한 곳보다는 낡은 도시 속에 무늬처럼 박혀있는 주영의 모습을 좋아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점심을 먹자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젊은 사람들 스타일로. 주영은 키가 크고 점잖은 상사가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따라 나섰다. 큐브 스테이크와 마약 옥수수를 먹고 있을 때쯤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 두 사람은 주영에게 묻지 않고 한 사람은 시아버지 옆에, 젊은 남자는 주영 옆에 앉았다.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소개했고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남자가 메뉴판을 달라며 직원을 불러 시아버지의 말이 끊겼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친밀을 유지해온 사람처럼 식사를 했다. 주영은 그런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간간히 웃을 수 있는 긴장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균형 잡힌 상태, 누군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태,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정연한 상태 등등의 단어가 주영을 파고들었다. 주영씨, 저를 만나주세요. 주영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영씨,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주영씨,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예요. 주영씨, 저 진짜 죽어요. 주영씨, 제가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회사 앞에서 주영을 기다렸다. 주영은 남편의 말 속에서 진실하지 않고 급하고 가벼운 언어들로 이루어진 성체를 보았다. 남편은 죽는다는 말조차 주영에게 한 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했다. 주영은 남편이 내뱉은 단어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감정 사이에 틈을 발견했다. 남편은 죽지 않았다. 대신 주영과 결혼했다. 주영은 남편이 주영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사랑한다고,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외쳤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앞세우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주영은 진짜로 남편이 죽어버릴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다. 네가 만약 민재를 거절하면 우리 민재는 진짜 죽을 거야. 너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되겠니? 그녀는 오랫동안 주영과 친한 사람처럼 말했다. 네가 회사에 가서 힘들다고 한마디만 해줘라. 네가 카드값을 막아주지 않으면 민재는 오늘부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더라. 네가 그 여자를 만나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 좀 해줘라. 죽지도 못할 아들을 앞세우고 다녔던 그녀는 그 뒤로 네가란 말을 너무 쉽게 했다. 주영의 머릿속에서는 늘 네가란 말들이 심장처럼 일정하게 뛰었다. 남편은 여러 모습으로 다닌다. 하나는 불쌍한 어린 왕자 역할을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남자. 하나는 30대 초반에 능력 좋고 굴한 남자이다. 남편은 비싼 외제차 앞에서 품잡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다. 주영에게서 받은 돈으로 카드값을 갚거나 여자들과 합의하에 진행된 일을 처리하는 데 쓰지 않았다. 주영도 알고 있었다. 주영은 카드 회사나 여자들의 독촉 전화에도 꾹 참았다. 이미 알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갈 무렵이라 참았다. 남편의 허점을 더 많이 찾아야 했다. 죽는다고 난리칠 때 죽지 않아 생겼던 배신감도 보상받고 싶었다. 긴 침묵이 흐르자 남편은 주영의 허리를 장난스럽게 검지로 꾹 찔렀다. 자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번에도 당신이 해결해 줘야지. 주영은 이잉이 주는 끈적임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머릿속에 벨리댄스 음악을 틀었다. 칙착촉이다. 기초 동작 중에 꽤 역동적이고 빠른 템포의 곡이다. 곡에 맞게 머릿속으로 몸을 움직였다. 주영이 남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모르는 주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영은 그런 생각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떴다. 몸에 난 작은 구멍이라도 다 막아 주영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야 했다. 남편과 주영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영은 막 양쪽 손끝을 오므려 코브라 동작을 하고 있었다. 가상이지만 손끝을 모아 힘을 주고 이집트 여인들처럼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멍한 얼굴로 다시 해보려던 잠이었다.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지? 자기야, 당연히 당신 말 잘 듣고 있지. 남편은 말 중간중간 주영의 표정을 살폈다. 대답할 때 이마를 찡그리는지도 표가 나게 쳐다보았다.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말투가 이제 막 뚜껑을 딴 사이다처럼 톡톡거렸다. 자기야. 남편을 부르는 주영 목소리에서 마른 풀립 소리가 났다. 금세 부서질 듯 바스락거렸다. 생각해보니 주영이 오늘 처음 낸 목소리였다. 주영은 벨리 학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지만 학원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준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수강생이 인사를 했다. 주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다. 강사의 질문에도 탈의실에서도 주영은 그저 고개만 숙였다. 수업 끝나고 누군가 주영의 등 뒤에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지만 주영은 못 들은 척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일주일 결석한 것도 어색하고 누군가 주영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것도 싫었다. 베일을 할 때 주영만 박자를 놓쳐서 꽃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 같이 원을 만들어 돌아야 했는데 주영은 그걸 모르고 혼자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것 때문에 베일을 한 번 더 했는데 팀원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런 상태에서 밥까지 먹을 수는 없었다. 주영과 같은 타임에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줌마들이었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 운동하는 보통의 아줌마들. 그녀들은 같이 운동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다. 주영이 그녀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은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아이, 주영은 보통의 것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강사는 여자들이 얼굴을 보이는 것이 금지된 아랍에서도 배꼽은 드러내놓게 하는 것은 다산의 의미라고 하면서 여자라면 자랑스럽게 배꼽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주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배꼽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 배꼽이었다. 주영은 벨리 학원에 갔다 오다 길거리에서 남편을 만났다. 걸을 때에도 머릿속에서는 벨리 댄스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피곤해졌고 피곤한 상태에서 주영은 남편을 다정스레 불렀다. 전혀 의식하지 않은 말이었다. 일주일도 안 된 애인을 둔 사람처럼 설레고 달콤한 말투였다. 자기야, 왜? 여기에서 모모 매장할래?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모모 전자야 대리점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 구역에는 그 대리점이 없대. 그게 말이야. 그러려면 회사 사장에게 허락도 받아야 하고 엄마랑 상의도 해야 하고. 주영은 갑자기 우울해졌다. 방금 다정스레 자기야 했던 말을 지우고 싶었다. 네 엄마랑 잘 상의해봐. 주영 목소리는 끄듬절에서 완전히 말라버렸다. 주영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학원 안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따라 들어올까봐 문을 잠갔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주영은 피곤해 소파에 누웠다. 코끝이 시렸다. 히터기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혼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히터기 앞만 뜨거웠다. 히터기가 닿지 않은 발가락은 그대로 얼어버릴 것 같았다. 학원의 짐을 다 뺐으니 더 휑해 보였다. 장식장이나 책상이 있었던 자리는 바닥색이 달랐다. 아이들이 밟고 다녔던 바닥보다 연했다. 그 경계가 너무나 또렷해서 짐이 다 빠졌는데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다. 5천만 원. 권리금이나 가맹비를 빼고 건물 보증금으로 들어있는 돈이다. 주영은 이제 그 돈만이라도 받고 싶었다. 대부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받는다. 주영도 권리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같은 블록 학원을 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권리금은 받지 못한다. 가맹비는 회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불투명해졌다. 담당 매니저는 막상 주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본사 팀장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건물은 어떻게 되었냐며 다른 말을 했다. 주영이 그건 알아서 할 테니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담당 매니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영은 직접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본사 담당자는 일단 지역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했다. 그게 절차이고 그 절차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권리금이나 가맹비 둘 다 막혔다. 게다가 건물 보증금도 막혔다.
주영은 일을 정리하는데 쓸데없이 얽힌 게 많다고 생각했다. 꼭 남편과 시아버지와 그녀처럼. 자기야, 생각보다 콧소리이다. 생각보다 달콤하다. 생각보다 베릿하다. 생각보다 곰살궂다. 전화기 속 여자는, 문자 메시지 속 여자는, 집 앞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는 모두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 익숙하게 혀를 꼬며 말을 뱉어내는 솜씨가 강사처럼 유연했다. 남편이 자꾸만 넥타이를 만졌다.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 앞으로 뺐다 다시 조였다를 반복했다. 책상 위 유리를 돌렸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도 지루했는지 한쪽을 발을 꼰 채 심하게 떨었다.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기도 했고 종이컵에 든 물을 요란하게 마셔댔다. 주영의 앞에 놓인 컵도 가져갔다. 면접 시간이 10시라고 했지만 벌써 30분이 지났다.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은 고단하고 짜증남을 소란스럽게 내뱉었다. 처음에 주영이 대리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비웃었다. 주영도 남편을 비웃었다. 다른 거라면 남편은 드러내놓고 비웃고 주영은 숨긴 채 비웃었다. 주영도 남편이 대리점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다. 전자부품 대리점이라면 건물이 필요하고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래처만 있으면 1층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보였다. 관심을 보인 건 그녀였다.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그렇다고 우리 민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어머니. 너는 원래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하니? 결정을 하기 전까지 대답은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니. 그녀가 눈을 흘겼다. 주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못 본 척, 안 본 척. 배를 쏙 집어넣고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마세요. 배와 허리를 이용하란 말이에요. 배의 움직임이 많아야 출산을 잘하는 여자로 인정받아요. 벨리 강사는 틈만 나면 자기가 얼마나 몸매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수강생 앞에서 자랑했다. 40 중반이 넘은 몸이지만 아직은 탄력이 좋다며 가랑이를 쩍 벌려 수강생들이 하기 힘든 동작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모습은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좌절감을 맛보게 해 학원에 오래 다니도록 만들려는 고의가 충분했다. 강사 말이 싫은데도 주영은 학원에 가지 않은 날도 배에 힘을 줬다. 배꼽에 힘을 주면 등도 고추 세워지고 뭔가 진짜 강사처럼 몸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뻣뻣함은 여전했다. 인사 담당자는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 주영이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영업사원이 인사 담당자가 돼 있었다. 인사 담당자는 남편이 아닌 주영에게 건물 계약서랑 건물 내부 구조도를 가져오라고 했다.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면접을 봐야 했지만 아는 사람이니 자기가 팀장에게 말을 잘해주겠다고 했다. 건물 계약서요? 주영은 불어 큰 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주영을 많이 쳐다보았다. 자기야, 인사 담당자 말 들었지? 그래도 될까? 그래도 돼. 덜컥 건물 계약했다가 회사에서 거절하면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인데 못 믿어?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잖아. 아버지. 남편은 더 이상 주영을 의심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남편도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산점이 높았다. 남편의 근무 태도가 문제였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대리점이 생기면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받을 수 있고 대리점이 망한다고 해도 그건 업주 문제였다. 본사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 사랑방을 뒤졌다. 주로 1층 건물을 검색했는데 평수가 맞지 않거나 보증금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했다. 처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잖아. 급하니까 내가 임대계약서를 써줄게. 당신은 건물주가 아니잖아. 세입자도 다른 세입자를 드릴 수 있어. 그래도 대리점이라면 1층이 나아. 1층과 4층은 월세가 거의 3배 차이가 나. 그렇구나. 임대계약서와 입금 확인서가 필요하다니까 일단 내 통장으로 보증금을 보내. 통장으로 보내면 증거도 남으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로 내게 소송을 걸어도 돼. 남편은 회사를 나와 곧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다. 아무리 고정 고객이라도 대리점은 1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전화를 끊지 않고 주영의 표정을 살폈다. 주영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주영은 소리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당신, 나 이거 안 해주면 끝이야. 남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진짜 해줘야 해. 엄마, 지금 입금해야 해. 엄마, 이번에 내 말 안 들어주면 죽을 거야. 진짜야. 전화를 끊은 남편이 주영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주영은 남편을 흘끔거렸다. 남편이 따스한 아메리카노처럼 부드러웠다. 순간 주영의 가슴이 화끈거렸다. 주영은 벨리 동작을 생각했다. 음악과 동작을 떠올렸지만 아주 간단한 2분짜리 작업도 기억나지 않았다. 주영은 이번 일만 끝나면 소파도 버리고 히터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다. 나 잘했지? 잘했지. 남편은 그녀에게 갔다. 주영은 은행으로 갔다. 은행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대기자가 많았다. 주영이 번호표를 뽑았는데 20명이나 밀려 있었다. 주영은 조급했지만 자꾸만 헛웃음이 났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박혔지만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주영은 입술에 힘을 주고 웃음을 멈추기 위해 머릿속으로 범프 동작을 그렸다. 왼쪽, 오른쪽 끝 지점에서 엉덩이를 탕탕 탄력 있게 힘을 줬다 멈춰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주영은 빨리 돈을 찾아서 벨리 학원으로 가고 싶었다. 은행을 나오는데 빙판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주영은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지만 길은 생각보다 미끄러웠다. 주영은 배에 힘을 주고 몸을 세웠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에도 힘을 주었다. 걸을 때마다 자꾸만 엉덩이가 왼쪽, 오른쪽으로 요란하게 들썩였다. 주영은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길게 울렸지만 소장은 받지 않았다. 늘 지하주차장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우편물을 배달해 주러 오는 관리소장이 건물주보다 주영의 사정을 더 잘 알았다. 그는 남편과 그녀의 얼굴도 안다. 주영이 남겨놓은 보증금을 남편이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남편 몫이다. 소장님, 대리인 구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나머지는 남편과 상의하시고 제 보증금도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주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관리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드르르.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럼 건물주에게 보증금은 내 앞으로 넣어달라고 해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동계산은 정확해야 하지 않니? 아참, 내가 민재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지? 이건 민재에게는 비밀이다. 비밀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왜 답이 없니? 주영은 대답 대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주영은 허리에 손을 얹고 발끝을 세웠다. 하나, 둘, 셋, 넷. 머릿속으로 박자를 세고 추추슈미 동작으로 달렸다. 주영은 고개를 앞, 옆, 뒤, 옆으로 돌려 자꾸 주위를 살폈다. 어느새 주영 엉덩이에 힙스카프에 수많은 구슬이 달라붙었다. 주영은 몸이 무거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어려웠다. 눈 쌓인 도로를 건너 벨리 학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 미끄럽고 멀었다.